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이 대한적십자의 총재로 선출되면서 다시금 낙하산 인사 관련된 논란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 한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정의를 살펴보니까요.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권력자가 특정인을 중요 직책에 임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공직사회나 공기업에서는 고질적인 병폐로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 이 내용 먼저 경을 쳐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최근 발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내정되면서 다시금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현이 됐는데요. 자, 불과 얼마 전이었죠. 야심차게 내놓은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역행하는 이런 식의 인사는 역대 정권마다 관행처럼 되풀이돼 왔습니다. 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낙하산 인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도입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 싹을 자르진 못했는데요. 김용채 토지공사 사장과 권혜옥 주택공사 사장 등 자민련 출신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이 되면서 당시 BJP 연합의 선물이란 비판이 거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청맥회라는 모임이 낙하산의 양성지로 지목을 받았는데요. 이 청맥회 회장 출신의 유대훈 씨는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장에, 그리고 또 박정훈 씨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에 임명되는 등 청맥회 출신 인사 130여 명이 주요 공직들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이지송, 한국전력공사에는 김준겸, 또 한국가스공사의 주강수 씨 등 현대건설과 현대종합상사 등 범현대그룹 인맥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은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2013년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임명된 친박 인사는 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취임 직전 공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해졌는데요. 이 막대한 공기업 부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낙하산 인사, 우리 사회와 경제를 병들게 하는 이 뿌리 깊은 악습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창수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차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도 정리를 저희가 좀 해봤었는데, 네. 낙하산 인사 관행, 그동안 얼마나 좀 심각했는지 짚어봐 주시죠. 매 정권마다, 특히 그 정권 초기에는 이제 우리 정권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없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판단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야당일 때는 어찌되었든 많은 비율이 낙하산 인사다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선대위에 있었다. 인수위에 있었다, 또는 대통령 지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도저히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제 나갔다가 떨어진 분, 또는 굉장히 비중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낙천이 된 분이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이분들이 어떤 특정 그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또 요즘 또 문제는 뭐냐면은
민영화된 공기업조차도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유관기관 정보, 뭐 협회, 뭐 조합,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공직 유관단체라 그러는데요. 그걸 망라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그런 선대위, 인수위, 학종 이런 정치 관련 조직에 있었다라는 거로 그거를 모집단으로 삼는 것이 옳은 건지, 그 중에서 그 당의 기관과 전문성이 있는 분은 제외해서 비율을 잡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야당일 때는 그 제외를 하지 않고, 그렇죠. 여당일 때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 셈법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 정권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2011년에 지금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교체 시기가 이제 되어 오고요. 한 300자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낙하산 인사 논쟁이 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숫자를 최대한 늘리고자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300여 곳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도도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 작년 자료인데 약 한 250에 300개 정도 되거든요. MB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한 180명 되는데 신규 임명된 분들이 그 중에서 낙하산으로 분류된 분들이 32% 정도라 그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작년 11월 자료니까 조금 옛날 자료지만 그 신규 임명된 분들이 78명인데 그 중에서 무려 한 45%는 낙하산이다라고 모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분류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언론은 그대로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좋은 기사거리죠.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그럼 반 정도는 낙하산이구나. 근데 낙하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전혀 역량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분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낙하산을 보호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물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접점이 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어 동사를 바꿔서, 주어 동사 목적을 바꿔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왜 이게 해결이 안 됐는가는 언론 책임도 있고요. 여야도 자기네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합의된 정의가 지금 도출이 안 된 것이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근데 뭐 낙하산 글쎄,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불필요한 자리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렇게 수익성 없는 공기업들이 또 출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도 만드는 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위한 그런 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참 많거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특히 아마 보통 뭐 어떤 특정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주 우수한 관료죠. 공직에 계셨던 분이 요즘 정무직으로 못 가게 되면은 한 55세 정도라든지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공공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또 관피아 때문에 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그럼 공공기관으로 가신다. 그 다음이 대개 보면은 협회니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민간기업이에요. 그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러면 보통 임기부터는 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3 곱하기 3 하면 지금 9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교수하고 비슷해지죠. 그렇죠. 55세에 공직에서 나와서 한 65세 정도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거는요.
또 공공기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만듭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있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가 91개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자료 제공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21개 기관에서 파악된 것만 32분이 출자회사로 또 옮겨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점점 이 하나씩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만드는 기회를 하고 예. 그 자리 만드는 것이 더욱이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예. 불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점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교묘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근데 뭐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공 영역으로 정의가 되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사실 공공 영역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 공기업들이 또 출자를 해가지고 네. 자회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시류에도 좀 역행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될 역할과 뭐 시민단체 이게 다 구분이 잘 되고 그거를 예. 서로 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역량이 있고 선진 사회의 그 핵심이 될 텐데요. 예, 예.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분이라도 뭐 채용을 해야 된다든지 예.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공 부분에서 일단 좀 돈을 풀어야 뭐 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와 시장이 또 정부나 시장이랑 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양쪽을 견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양극화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공공 부분부터 뭐 하자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더욱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 낙하산 인사. 네. 낙하산 인사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요번에 사실 뭐 최근에 그 KB 사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논의에서만 예. 낙하산은 분명히 전문성조도 없는 예. 오로지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온 분들이라고 정의를 하면 예. 그분들을 그건 심각하죠.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뵈면요. 의외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큰 기관인데 사실 내가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이 많은 직원과 그 많은 예산을 하시는데도 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듣고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아무리 큰 기관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 주무기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감독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그런 기관에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모든 거를 다 간섭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기관장조차도 자신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나오고 뭐 D등급, 2등급 맞으면 또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벌어지고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순수 낙하산이 갈 경우에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노조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미숙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방망경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부가 대개 보면은 이제 요즘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4대 강이라든지 예. 이 정권성 사업을 전가를 시킵니다, 보통.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순수 낙하산이냐 그걸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는 뭐 구분 회계 이렇게 갖고서는 그 당의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꼭 해야 되면 그거를 회계를 구분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볼 것 같으면은 서로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들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그러면 그렇죠.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상 정권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방만경영 이 얘기가 나와도, 그러거든요. 주무기관 이쪽에서 다 이렇게 뭐 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호 토스를 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거기 당의 기관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정권의 잘못이다. 정권 또 요금을 안 올려줘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LH의 부채 문제도 사실은 뭐 그런 거죠. LH 자체의 어떤 잘못된 경영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로지 그 내부 구성원이나 기관장만에 의한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상당히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참 일리가 있으신 얘기. 뭐 한동안 우리 사회를 멈추게 했던 세월호 사태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낙하 선생의 문제점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예가 이런 거거든요. 이제 보통 그때 해피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차관을 지내신 분, 뭐 실장을 지내신 분 이런 분들이 한 군데 정도 거친 다음에 협회 이런 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뭘 하시겠어요? 뭐냐면 그 자기가 소속됐던 기관은 그런 협회니 조합이니 이런 데를 무언가 지시 감독하고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협회나 조합에서 그분들을 왜 모셔갔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규제가 있으면 조금 느슨하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잘 감독해야 될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후배들이죠. 후배들이죠. 그럼 그 후배들은 단순히 선배라서 날쌘 검으로 그 방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뒤나 6년 뒤는 또 본인이 거길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피아보다 관피아가 거꾸로 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그 영향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정무직으로 가자 하면 55세에 정년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 10년 동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공무원 정년 지금 정의되는 공무원 정년을 좀 보장해 주면은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의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정년 보장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학교에서도 왜 정년 보장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조직의 역동성을 떨어지게 더욱이 관료 집단은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웬만한 큰일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해준다라는 것이 발동됐을 때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가 된다고 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책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 불필요한 그 규제의 철폐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은 그 관피아 문제라든지 낙하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는 데가요. 권력이 많은 데입니다. 권력이 많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 규제를 피해야 되는 많은 조합 거죠. 이런 분들은요. 많이 모셔가려고 그럽니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정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엄청 그 혁파하게 되면은 많은 그 수요가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평가도 지금 경영 평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 구분하고 있고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정말로 그분의 역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덱스로 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분이 꼼짝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등급을 보니까 D등급과 E등급인데 보니까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낙하산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정권 담당자, 어떠한 대통령도요, 그렇게 함부로 정말 아무 역량 없는 분들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이 축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이제 오늘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김성주 회장의 한국적십자 총재 자리를 이제 가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요. 뭐 개인이 어떤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데요. 저는 뭐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 논의가요. 저는 총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주요 타겟을 한 게 이분이 뭐 최초의 기업인 출신이다, 최연소다, 다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게 2012년과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다. 그 현 정권을 위한 그런 일을 했다. 아마 그 새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번에 비판, 타겟은. 차라리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의 그 주요 주장이 아니다. 이분의 경력을 봐라. 무슨 봉사라든지 또 구호 활동이라든지 뭐 월드비전 이사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무슨 한부모 가정, 미혼모 이런 걸 쭉 나열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건을 추진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역량이 지금까지 소위 말한 적십사자 총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위상과 비중을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기다,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일 중심에 놓고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도리어 논리 구조를 그렇게 짰으면은요 제대로 된 토론이 됐을 것 같은데 얘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국 적십자 총재로서의 자질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점을 자질로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해외에는 그 왕족이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표현이 그렇지만 급을 따지면 총리급이다. 또 부총리, 최소한 부총리급은 된다.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그거를 그리면서 그렇지만 그거를 표방하진 않고 그 대선 이것만 표방하는 거예요. 그건 논점이 흐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지냈던 분의 성격과 그분들의 지냈던 분들의 백그라운드 경력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그 논란을 촉발시킨 거로 보는데 표방이 딱 좋은 게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얘기하기가 좋아진 것이고요. 근데 약간 저는 좀 새로운 시도, 기업인이라는 거, 또 어쨌든 최연소라는 거, 이거를 갖고 한 번의 중요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한번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자리에 갔던 분이 보통 이제 총리도 지내시고 좀 원로 정치인 이런 사회 원로 지도자들이 많이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다른 국민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그 점을 또 잘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자질 문제는 좀 더 따져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뭐 우리 요번에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낙하산 인사 이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참 많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시각은 뭐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그게 뭐냐면은 뭐 대강 짐작을 하시겠지만 집권을 하는 순간 그 수많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집권하기 전에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정권을 잡는 순간 소위 말하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분이 가서 이 짧은 5년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짧죠. 예, 그거를 다 시행하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감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기관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정권을 잡는 순간 이 정권의 성격에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이걸 좀 퍼뜨려라. 예. 그다음에 뭐 외풍을 막아주고 도리어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소위 낙하산으로 분류받는 분들이 예. 도리어 이 평가를 해보면요. 공공기관 평가 결과 최근 몇 년 동안을 볼 것 같으면 B등급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B등급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소위 관피아나 낙하산이라고 언론에서 분류를 받던 분들이 70% 이상이 돼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예. 어떻게 보면요. 대개 이분들이 가는 기간이 좀 풍족하고 기관도 크고 좀 여러 가지 하기 좀 좋은데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경평 결과가 그런 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경평 결과 나쁘지도 않은데 예. 그것이 자꾸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몇 년 전에서 까먹는 거죠. 예, 예.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깎아내리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모든 정권에서 벌어졌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교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낙하산 인사. 네. 우리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다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뭐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 낙하산 인사 근절하기 위해서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예. 어찌되었든 그 불필요한 규제, 예. 철폐함으로써 결국은 낙하산과 관피아들의 재취업의 욕구의 발로의 그 수요를 줄여야 많이 된다. 줄여야 되는 거가 일단 전 첫 번째. 번째라고 예. 보고요. 두 번째, 모든 게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평가를 아주 정말 세밀하게 오로지 그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제일 중심이니까 예. 기관장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소위 관피아로 분류되는 분들의 결과가 D2로 집중되고 있다. 예. 그렇다면은 정말로 언론과 야당 또 학계에서 관피아는 정말로 이거는 척결의 대상이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지금과는 다른 일방적인 상호주장의 비방이 아닌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낙하산 인사 비방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맞습니다. 예, 접근하는 게 좋겠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세정 지원 등의 카드를 뽑아들었는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포함되는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약 132만 개의 중소기업입니다. 이것은 52만 개 법인과 456만 개인 사업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대 중점 지원 분야에는 여행 운송업과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그리고 건설, 해운,
조선업과 연간 수입 금액이 10억 원 미만의 음식 숙박업 등 108만 개 기업이 포함됩니다. 한편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 동력 산업과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지식기반 산업, 그리고 주조 및 금형 등 뿌리 산업 분야의 32만 개 업체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 사업처럼 업황이 부진한 지역 특성 업종을 각 지방의 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그리고 체납 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 등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것저것 준비한 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 취지대로 가라앉은 국내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창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면제를 확대하겠다는 세정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업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홍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예. 세정 지원 대책 조금 전에 정리를 해서 살펴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면 항상 그 등장하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이제 딱 그 전면에 나오시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나쁠 때는 역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특히 그 세금을 통해서 이제 세무조사나 이렇게 되면 좀 위축하기가 되니까 기업들에게 그러한 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좀 열심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어보라.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해보라 하는 측면에서 했다니까 이것이 정리적인 건 있습니다만 좀 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돋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세정 지원 대책 발표한 것이 아무래도 기업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의욕을 좀 고취시키고 고용 확대하겠다는데 교수님은 일단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네, 근데 그것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한 500만 됩니다. 이게 법인이 한 52만 업체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한 450여만 있습니다. 그래서 합평한 500만 되는데 이번에 한 130만 그 사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규모가 이제 작은 쪽이고 또 한편 요새 경기가 안 좋은 말하자면은 음식 숙박업 이것이 거의 90% 130만 개 중에서 한 100만 그 업체가 거기에 몰려 있어요. 이번에 혜택 받는 거.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또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걸 이제 도와줬는데 이런 것이 규모가 작아서 실적으로 매년 작년에도 그렇게 세무조사 한다 그래도 100억 정도 이하는 아예 면제해준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 사업자. 그래서 도움이 된다보다 분위기를 위한 데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좀 눈에 띄는 것이 재기 사업자를 위한 이번에 지원 정책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기 사업자 지원이 뭐냐면 지금까지 세금을 이제 못 내면은 이제 체납이 되고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사업도 못하게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돈도 못 되고 사업도 할 사람이 끝나니까 이제 전혀 그 사업을 못하면 자기 생계도 문제지만 세금도 궁극적으로 못 받아가요. 이게 2, 3년 동안 한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 처분이라 그래서 그걸 아예 못 받는 거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국가는 세금도 못 받고 어차피 그 사업자들은 사업도 못해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일단은 사업 등록증을 내줘보자. 넣어주고 다만 모든 사람은 아니고 한 세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체납한 사람들만 그 이하로 해주면 네가 사업을 잘하면 그동안 연기해준 납기 연장을 해서 갚을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잘 사업이 못하면 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좀 좋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선정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주로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제 우리 세금을 보면 그 법인세가 한 52조 정도 거쳐요. 그 중에서
그중에 이제 법인이 아까 한 52만 개라고 했는데, 예. 99%가 매출액이 1,000억, 2,000억 이하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은 데인데, 그 사람들이 평균 내는 세금이 1년에 500만 원이에요. 그게. 1년 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요번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크게 효과가? 그러니까 거기 130만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자. 속이 업자죠. 음식 숙박업이 속이 세무조사 지금 안 받고 있었어요. 사실. 대부분이. 안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서 강조를 하신 건데.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텔레비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분위기를 이제 창출하는 거는 도움이 되나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거의 안 받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발표한 것이고 강조한 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업종도 또 얘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숙박, 운송업, 문화 콘텐츠 모든 산업. 업종이 아니었어요.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속하지 못한 업종은 자 그런 업종들만 그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야를 한 4개를 분야를 했는데 일단 경기를 타는 업종,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업종을 이제 했죠. 그 대표인 게 이제 음식 숙박 업종에 이제 주로 했어요. 물론 거기 보면 업종이 꼭 4가지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그 코드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만 모든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 업종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세제 지원을 통해서도 오히려 세무조사를 갈 걸 안 나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책도 동시에 발표를 하면은 좋은데 요새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마당에 지원책은 요새 구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마당에서는 좀 일부 업종이나 우리가 이런 경기 살리면서는 지원도 또 한편 내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었겠나 이런 데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라고 하면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겠지만 그렇다면은 세무조사를 안 한다. 세무조사를 안 해서 투자액을 고치시킨다. 그러면 기업들이 대부분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또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세무조사를 요번에 이제 내온 게 그래서 130만 중상공인을 위한 세무 간섭 배제 이게 타이틀이에요. 세무 간섭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세무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신고를 그냥 하는 대로 다 받아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 경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렇죠. 그리고 편법적인 탈세를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이 당연히 나온다는 거고요. 이런 말을 지금 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세무조사를 이거 안 하면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 상관관계도 그렇게 큰 건 없어요. 세무조사 받은 사람들은 물론 불평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상으로 하는데 세무조사 안 한다고 갑자기 경기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지 이런 거로 직접적으로 아닌데 다만 마음은 내 이해 가요.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니 열심히 좀 해자. 그건 있지만 사실 사업자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형평을 보면 기분도 이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이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왔었어요. 예전에 항상 이렇게 이 국세청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달래고 상공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하경제 양성하겠다는데 그 후퇴 아니냐 이런 말이 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물어봤어요.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지하경제 양성화를 막 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양쪽이 일적이 있는데 마음은 이해가지만 세무조사가 곧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그게 그 상관관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요번 또 130만 명 했다고 해서 또 소규모만 갈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가 지금 유지돼 왔고 그 회사들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그 복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뭐 10조를 넘길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복지 증세에 대한 좀 우리 사회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세무조사 안 하겠다. 그리고 증세는 없다라고 단언하는 그 최 부총리의 발언이 있고 나서 좀 혼란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증세는 이제 없다. 그렇게 말씀 또 하셨고요.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이 복지 부분에 대한 그 세금이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새 뭐 좀 말씀 많이 나왔지만은 서민 증세 아니지 않았냐, 뭐 담배 소비세 이런 거 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지금까지 또 복지 때문에 지하경제도 양성화하겠다. 또 작년에는 열심히 세무조사 내지는 사후검증을 많이 했거든요. 사후검증은 세무조사는 현장을 가는 거고 사후검증은 다른 말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는 거거든요. 현장 가는 게 더 무섭죠, 사실은. 그래서 사후검증이 상당히 작년에 늘어났고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거가 곧 이런 거를 완화한다. 그러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세속이 바로 나온 건 당연하니까 이 분위기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복지 재원은 많은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 증세도 안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안 하고. 세무조사도 안 나간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돈을 끌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기업에는 세정지원하고 간접세. 결국 서민들한테 세금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담배값도 올리고 뭐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몇 번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우리 경제부총리는 분명히 담배는 그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그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지만은 발표에 세수가 2조 8천억이 든다고 스스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 건강을 하든 어떻든 간에 세수가 2조 8천억이 늘어났고 이건 상당하니까 거기다가 주민세도 올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들이 중심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지금 아름아름 지금 시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안 했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서민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세금을 좀 손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소리를 들만 하죠. 자, 그럼 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교수님도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법. 이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세금이 국세가 한 16가지 있고 지방세가 11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금 3개가 이 세수의 그 전체 세수에는 62, 국세 중에 75% 차지하는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예요. 이 세금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돈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 소득과세거든요. 그렇죠. 부가세는 장사가 잘 돼야 거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기가 살아서 그걸 통해서 돈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은 어떤 특정한 세금을 자꾸 간접세 이런 데 올린다고 해서 몇 푼 올린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세수에는 큰 뭐 그렇죠. 물론 뭐 지금은 담배세는 2조 8천이니까 이제 지금은 많은 큰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내년에도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기를 육성하는 이 방법 이외에는 없고 정부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쪼이는 이런 방법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있게 기업이 갈 수 있는 유도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를 하는 거지만 너무 축소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럴 때 경기가 어려울 때 보통 지금까지는 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지금까지 세무조사만 얘기하는 거 예전엔 보통은 깎아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깎아준다는 말은 안 해요. 세무조사를 뭐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깎으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정에서 지원해준다 하지만 좀 더 세제에서도 좀 지원해주는 이 방안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그 경기를 좀 살려가지고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세수 확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가세 같은 경우도요. 또 일반적으로 조금 또 세율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율만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서유럽에는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데가 상당히 있고요. 17% 그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교수님 지금 부가세가 10%로 고정된 게 굉장히 1977년도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가세를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가치세 미국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거기 이제 세일즈 텍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뭐 판매 때마다 걷는 거 있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최종에 있는 가격이 진짜 부가가치세거든요. 중간에 걷지만.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게 10년 동안 10%였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10%가 왔는데 그걸 11, 12 올리게 될 때 간접세수로 서민이 부담되는 건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걸 올리게 되면은 보다는 왜냐하면 소득과세나 법인세가 이 소득 재분배 좋은 세금 아닙니까?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내고 근데 부가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소득세 법인세에서 조정이 된 후에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지 저는 부가세는 먼저 내야 될 건 아니다. 법인세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법인세는 지금 요번에 예산 발표했지만 작년하고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0.2%. 그러니까 어떤 물가 상승으로 따져보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율이 OECD 국가 평균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수준이에요? 세율로만 볼 수는 없는데 요번에 OECD 국가 통계를 보면 GDP 대비는 우리가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많이 낸다는 법인세가 거예요. 낮은 편이 아니군요. 높아요. 그 대신 소득세는 낮아요. 아주 밑에 있어요. 소득세는 낮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소득세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GDP는 많아요. 생산하고 막 이렇게 많은데 세금이 덜 낸다는 건데 지하 경제가 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세금을 많이 내면은 분자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커지면은. 그렇죠. 근데 GDP 대비 세금이 적다는 것은 세금이 많은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도 이게 포착이 안 됐거나 아니면 뭐 숨겼거나 안 됐다고 저는 그래서 왜 서유럽보다 법인세는 좀 상당한데 왜 소득세는 GDP 대비 하위에 꺼내 드느냐. 그래서 자꾸 뭐 낮으니까 소득세 더 올리라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법인세는 지금 세율로 보면 물론 미국보다 낮습니다. 35%. 우리는 뭐 최고세 22% 그렇지만 그런 것만 볼 수는 없고 우리의 그 국제 경쟁을 봐야 되니까 여기 홍콩이라든지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또 높거든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세율만 갖고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형 세율이 중요한 변수니까 이게 국제 경쟁을 봤을 때 요거는 법인을 가지고 소득세 분배되지는 않거든요. 개인 소득세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 올리는 거는 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뭐 경기가 완전히 부양돼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세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은 결국 소득세를 좀 또 건들 수밖에 없겠군요. 소득세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사실은 법인세 중에서도 뭐 큰 대기업 이름을 내서 뭐하지만 삼성전자가 2011년에 3조 5천억 정도 세금 냈는데 작년에 7조 8천억이 됐어요. 2년 만에 그렇게 팍 올라갔는데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안 되면 상당히 내려갈 확률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법인세가 오히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법인세는 경기가 잘 되는데 소득세는 좀 그래도 다른 소득에 통해서도 여러 소득을 통해서 파생되니까 또 소득 재분배도 있으니까 소득세를 먼저 건드리고 그다음에 법인세, 부가세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봐서 경제 상황을 봐서 이제 건들 뿐이다. 그래서 먼저 소득세를 좀 더 하는데 세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고 먼저 지하 경제를 더 튼튼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럴 때 이제 세율을 올리자 하는 것이지 저도 뭐 소득세를 해도 그냥 팍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국민이 뭐 만연하고 있는 지하 경제가 있다고 느끼고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또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투명한 사람이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세금 더 내게 되는 내는 사람만 억울한 거죠. 내는 사람이 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민이 공감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득세가 우리가 지금 하위 40%는 사실 소득세를 안 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1,600만 명이 지금 한 700만 정도 되는데 그 근로소득자 그렇게 돼 있어요. 40%, 한 3%는 아예 안 내요. 그거는 안 내는 게 세법에서 안 내라 한 건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안 내게 됐어요. 여러 깎아주니까. 그리고 실제는 세금이 250만 명 그분이 80%를 하고 있어요. 1,60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도 그런 뭐냐면 무조건 안 내게 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내야죠. 어느 정도는 몇만 원이라도 낼 수는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고기를 깎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게 하는 제도는 저도 찬성하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오늘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네. 뭐 교수님 뭐 어느 정도 효과는 만들 것이지만은 네.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네. 말씀하셨지만 네. 오늘 뭐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경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 즉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하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실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올리는 좋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예. 피부에 와닿는 사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에도 노력하는 모습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경기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홍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황금 연휴로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어쩌면 지금 좀 벌써 휴가지에서 경을 치다 시청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060-300-8249 전문가 번호 3번 최강부자 최영입니다. 자, 9월 주식왕대의 쌈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정보통신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수한 지 15일 만에 무려 48%의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단기간에 쌈 역사상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 기록을 했었던 바로 그 종목, 이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수 급소의 포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부자 클럽에서는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공략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정보통신을 큰 수익으로 연결시켰던 바로 그 매수 급소 어떻게 공략했는지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매수한 지 15일 만에 무려 48%나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매수 급소를 포착했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0일 만에 무려 37%나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급소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자, 지지선대를 잘 돌파해서 지금 눌러주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매수의 급소가 되겠습니다. 눌림목 급소가 출현한 바로 이 종목, 오늘 지금이 바로 대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바로 눌림목 매수 급소 자리입니다.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자, 여러분들 주식 매수하시고 나서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 나온 거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수 급소에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처럼 매수 급소 공략하시면 바로 수익을 연결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독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 종목만, 이 기업의 제품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커지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무조건 상승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폭발적인 매출 증가로 일어납니다. 매출이 50% 넘게, 100% 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장기적 성장성이 더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매수 급소 출현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시면 아주 좋은 수익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060-300-8249 전문가 번호 3번 최강부자 ALS에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